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당의 권고를 받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와 여성단체들은 김 후보 사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밝힌 상황이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총선을 딱 일주일 앞두고 여야 필사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전 1분 뒤에 돌아옵니다. 경기 수원정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막말들, 이화여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요. 고종의 증손자도 조금 전 성명을 냈습니다. 총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김준혁 막말 파문,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영상 먼저 보시고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한란이에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캘수록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김 후보의 성적 막말 대행진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사퇴를 할 때까지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이건 그냥 여러분을 무시하고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람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화여대 성상납 막말 파문이 불거진 뒤에도 나는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버티던 김준혁 후보, 어젯밤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요, 학자로서 근거에 기반했다, 보수 언론이 나를 죽이기에 나섰다 이러면서 되려 큰 소리를 쳤었는데, 어제 저희 방송 이후인 어젯밤 9시 16분에 과거 발언이 경솔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김 후보의 입장 변화 사이에 민주당의 권고가 있었거든요. 당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니까 이화여대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권고를 받고 나서야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인의 진심인데, 문제는 이제 당에서 선거를 위해서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억지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진심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당에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과라는 요구를 그냥 억지로 받아들여서 한 것일 텐데, 지금 SNS에만 사과를 했잖아요. 본인 얼굴로 직접 나와서 국민에 사과한 것도 아니고. 아,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보면 역사관뿐만 아니라 안보관, 이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김준혁 후보는 한신대 교수 출신입니다. 특히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자는 기본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주장이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 뇌피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 그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또 6.25와 관련된 그 언급은 저는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6.25가 어떤 전쟁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런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친미 사대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도대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마저도 저는 의심될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사과를 받는 주체인 이화여대 측,
김준혁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김 후보의 그 후보직 사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이화여대의 그 역사를 폄하하고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겼다. 김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또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김 후보, 대한민국의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김준혁의 후보직 사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사과를 받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지금 사과와 받는 사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받는 쪽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민주당은 두세 가지 정도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김정은 후보의 사과 이전에 공천관리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돼요. 뭐 공천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민주당의 공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이런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해서 지역구에 나오게 됐다는 그 과정. 실제로 그 검증을 해보면 사실은 이와 같은 막말 논란이 휩싸여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당의 책임이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이 이것을 후보 개인의 문제로 사과를 권고한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전체가 공당으로서 또 공천할 때 공천, 즉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 이런 후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국민 모두에게 후보 이전에 당의 선대위 전체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고 예. 세 번째는 김정은 후보 본인이 최대한 자기가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밝히고 실제로 한편으로 이 자기의 에비던스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가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기가 실질적인 핵심적인 근거와 정빙과 내용 없이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수를 하면서 사과를 해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어떤 이화여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박정희 전 대통령 유가족도 그렇고 여러 피해 당사자들에게 대하여 사과의 일말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당의 입장은 저 개인의 어떤 일탈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여전히 또 더군다나 우리 민주당에는 그동안에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을 해서 비례대표로 지역구원하고 있는 이대 출신의 정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당의 여성위원장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이대인 스스로의 동문들에 대해서도 함께 사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준혁 후보의 대응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대응의 적절성 이것도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가요 내일 오후에 김준혁 후보자의 그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이게 지금 집단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건 단 한 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화여대 출신 그리고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수치감을 느꼈을 발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지 지금 이 후보 한 명, 김준혁 후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민주당의 위선에 관한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항상 여성 인권을 외치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위하는 것 같은 정책들을 막 하면서도 정작 이 내부의 문화에서는 박원순이나 오고돈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도요. 이 피해자를 보호해 주려는 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대려 나서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합니다.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지금 위선에 대한 문화가 민주당이 너무나 심하다고 하는 것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또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 빌라왕을 변호해 준 후보들. 등등등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사건도 본질은 민주당의 위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진짜 큰 문제는
이러한 후보들이나 여성의 인권 그리고 여성들을 비하한 후보들을 혼내는 척하고 실제로 크게 혼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문화 자체가 이 정도 발언은 괜찮겠지라는 문화가 조성돼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화여대 출신의 의원들이 어떠한 변호나 항의도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때까지 그러한 적이 없으니까요. 정쟁으로서 여성 인권을 외친 적은 있어도 당내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대려 판을 키우는 행위를 삼가하자가 민주당의 이때까지 보여줬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사건도 7, 8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민주당 내부에서는 잠잠히 해결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들도요. 이화여대를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 사학 명문 이대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도 이대 출신 의원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교의 명예와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분들이 어떤 입장을 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화여대를 졸업한 경력을 내세워서 정치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영교 의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총학생회장 했다는 그 운동권 경력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렇게 성상납하는 학교로 폄훼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의 남자 후보에 의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저쪽 진영에 있는 이화여대 출신들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보겠습니다.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부터 최민희 의원, 또 강선우 의원, 또 안규령 후보까지 모두 이대 출신입니다. 이분들께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현삼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지금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각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개별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구에서 총선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인데 다른 후보의 그런 설화, 발언, 논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기가 아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사과라든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하고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이대 출신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의 여성위원장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 후보의 여성 혐오,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여성계에서도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더 화가 납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나는 끝이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보다 보수다 저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 특히 이대를 나온 이런 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들으신 대로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도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조현삼 변호사님께서 당의 입장이 먼저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의 오늘 브리핑 모습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의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어떻게 볼 것이고 특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세균 대표는 본인 눈높이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후보 공천
전 후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언급을 김준혁 후보와 연관된 지금 언급을 인용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현정 의원님.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민주당은 지금 김준혁 후보의 사과를 굉장히 진지한 사과라고 평가했는데 앞서 들으셨던 이화여대 측은 그렇지 않다, 진정성 없다고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비상징계권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김준혁 후보 얘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우선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피해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김준혁 후보가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은 역사학자로서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커지니까 당에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제 본인이 SNS에 사과를 올린 겁니다. 그 얼굴도 내비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SNS에 글만 올린 거죠. 자, 그러니 이게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잠시 이 소나기를 피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김준혁 후보가 이야기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관, 안보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그러면 김준혁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가 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지금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와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초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화여대 성상납했다라든지 그다음에 6.25를 미국에 고맙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친미 사대주의라든지 이런 중대한 발언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동의하고 있는 뜻인지 그걸 밝혀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화여대는요 정말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산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대화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성 인권이 향상된 나라예요. 그게 뭐냐면 여성 참정권이 우리가 꽤 빨리 도입이 됐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여성 참정권을 꽤 빠르게 인정을 해서 외국의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여성 참정권을 가진 나라예요. 자, 그렇게 전통이 있고 이런 여성교의 산실이고 더군다나 이대 같은 경우는 한명숙 총리가 사실상 이대 출신들의 거의 대목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속된 의원들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선거 아무리 바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어떤 모교가 명예가 훼손당하고 여성의 인권이 훼손당했는데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건가요? 또 피해 호소인 등등 이야기하면 넘어갈 건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 그 이야기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 침묵하고 있고 김민석 상황실장 얘기도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뭐 이 김 후보를 사퇴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지역 자체가 또 다른 대안적인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출당을 시키면 그것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마지막 방법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예. 시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투표 용지는 있지만 어쨌든 최종 투표 끝까지 그러니까 투표 날까지의 시간 동안에 그런 조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은 있다라고 보고 예. 아마 당에서는 어쨌든 그 며칠간의 어떤 여론 추이라든지 또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려고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지역의 수원정 이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그 김정은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어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당에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버티면 뭐 어쨌든 우리가 한 석은 더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지금 이 지역을 말하자면 이수정 후보한테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으로 견딘다면 예.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김민석 그 상황실장이 상황을 갖다 그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오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드렸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내에서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라면서 이 김준혁 후보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픽 보시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꼽히는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의 한 명이죠. 조상호 부위원장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김준혁 후보 역사학자죠.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이런 것까지 막말이라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명예훼손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도 지금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성상납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김 후보를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자, 지금 오늘 아마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낭랑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낭랑클럽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김한란 박사나 이제 모윤숙 박사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생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미군들이 이제 들어와서 할 때 이걸 좀 더 격조 있게 하기 위해서 영어도 통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클럽을 만들어서 어떤 사교 클럽을 만들어 미국식으로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낭랑 클럽이에요. 근데 그 클럽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때 우리가 한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군들과 이거 하면서 정보를 많이 우리가 수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것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마치 뭔가 매춘을 위해서 뭔가 성상납을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클럽의 운영 자체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처럼 기생이나 이런 어떤 접대 문화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낭랑구락구락한 겁니다. 자, 그거를 지금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요. 당시에 지금 이 김준혁 후보가 주장했던 성상납이 관련된 이 문건도 2004년도에 한 대학 교수 관련된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근데 그 논문에도 성접대라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상호 지금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지금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김한란 박사가 결국 이대생들을 성상납했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역사적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네. 조상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지금 이거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천안함 관련돼서 이 문제가 생겼다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마치 지금 이 김준혁 후보를 지금 옹호하려고 한 것인데 네. 그것조차도 잘못됐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학자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건데 왜 이렇게 트집이냐?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시죠. 김준혁 후보가 이대생 성상납을 발언한 그 근거를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한국전쟁 중에 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미군 장교들을 위한다는 명목의 파티 대행업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파티에서 직접적인 성적 유흥을 제공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한란 전 총장이 이대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해서 파티를 열고 시중을 들었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사과 당일까지 본인의 발언은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항변했었지만 김 후보가 제시한 근거 논문들 보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대생들한테 성상납을 시켰다는 증거 기록이나 명백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게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가리지 않고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 논문 김준혁 후보가 근거로 됐다고 했다가 사과한 이 논문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아까 보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같이 보셨습니다만 이 논란 초기에 김 후보가 올렸던 발췌문에는 아예 이화여대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김 후보가 전문이라면서 전문을 올렸는데 거길 봐도 아무런 이화여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상호 변호사 지금 역사적 사실을 얘기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의 이화여대 출신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비토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지금 민주당 내 그릇된 성인식이 만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상호 변호사 역시도요, 마찬가지인데 이를 두둔했다는 것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별것 아니라고 최초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준혁 지금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왜 문제되냐. 이 역시도 마찬가지 민주당 내에서 최초에는 이렇게 크게 벌어질지 몰랐다. 즉 이 말 뜻은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하나가 이러한 문제쯤은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준혁 후보는 스스로를 내가 학자다, 교수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학자나 교수는요. 어떠한 편향된 지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역사적 근거를 확인함에 있어서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분께서 참조했다는 이런 서류, 이 고서들을 보면요. 정말 파티나 시중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역사적 사실을 침소봉대 왜곡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잘못이 이렇게 크게 비판받게 되니 자기네 잘못은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은 봉대 침소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민주당의 한 명의 국회의원 후보의 잘못으로만 봐서 절대 안 된다. 민주당 내 그릇된 성인식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또다시 수많은 여성분들께 상처를 주는 일들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김준혁 후보가 인용했다는 그 논문의 저자는 김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픽 보겠습니다. 김 후보가 인용한 논문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본인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죠. 그 논문의 저자인 이임하 교수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발언, 이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는 그 발언,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문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변호사님. 이 논문의 저자가 김 후보의 발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준혁 후보는 역사학자시죠. 실제 역사학과 교수시고요.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역사와 관련된 발언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발언 하나하나가 역사학자로서의 그런 무게감을 줄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논문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곡한다든가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역사학자라도 그래도 정도는 지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준혁 교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인의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일이었고요. 그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조상호 변호사의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조상호 변호사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보신 이 논문의 저자 교수님도 이임하 교수님도 김준혁 후보의 그 발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조상호 변호사의 발언이요? 그러니까 조상호 변호사도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떤 경우에서는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다시피 정확하게 인용해 보면 여성성을 동원해서 정보를 캐내는 거하고 성상납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했으면 오히려 차라리 역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뭔가 다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도 일정 정도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역사학자고 한신대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사실은 왜 그런 것을 만들었고 여성성을 활용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데 그거하고 성상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거기서 이화여대라고 하는 특정되어 있는 부분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학자로서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때는 역사학기 때문에 말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오히려 일반인이라서 유튜브에서 아무 말이나 했다. 그것은 일반인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준혁 후보조차도 미군정 혹은 미군에 대한 적대의식 혹은 어떤 말하자면 뭡니까? 무슨 뭐 장악하러 들어온 북한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무슨 뭐 말하자면 남한을 어떤 접수하러 들어온 그런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문제는 저는 크다고 보고요. 따라서 조상우 그 부위원장의 얘기는 매우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김준혁 후보 자체의 발언과 그 사과도 부적절해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부적절한 비유와 혐오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학자는 학자다워야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김민수 대변인님. 네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김 후보의 사과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지금 민주당 인사가 오히려 이제 김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 사과의 진정성을 예전에 조국 현 대표가 검찰들에게 빗댔던 말을 그대로 한번 돌려서 한번 해보면요. 사과 하나가 반쯤은 썩어 있고 반쯤은 멀쩡한 사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통상 이것을 썩은 사과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여기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 사과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당연히 썩은 사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김준혁 후보가 일반이었던 당시에요. 공인이 아니었다. 역사학자였고 유튜브에 나왔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과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흥미거리를 위해서 약간 이 유튜브의 흥행을 위해서 흥분하다 보니 이런 발언들이 좀 과하게 나갔다라고 사과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역사학자로서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이런 인식들을 해왔다. 실제 이때까지 발언을 보면 평상시에 이런 인식을 해왔죠. 이런 인식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다. 그럼 이것은요,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잘못이라고 볼 때 혹은 흥행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국회의원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인식을 보일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똑같은 거짓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후보들, 민주당이 걸러내지 못한 이러한 후보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걸러내 주실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행태를 보았을 때 남은 기간 동안 후보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묻고 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조현삼 변호사님께 좀 반론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요. 향후 대책을 아마 숙고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김준혁 교수도 1차적으로는 SNS상을 통해서 사과를 하였지만 아마 피해자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사과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당 차원에서의 그런 사과와 관련된 성명도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 충분히 있다. 이 사건이 지금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불과 며칠 동안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 자체가 일명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원 지역 중에도 광교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든 정리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조현산 변호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 이대생 성상남 막말 파문이 워낙 커졌기 때문이지 김 후보의 막말 논란 정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안부 가족협의회가 사자 명예훼손 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김준혁 후보를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그 여성들을 좀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그죠? 네, 위안부 단체 측의 기자회견 모습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혁 수원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민족사를 부끄럽게 왜곡한 사실을 자성하고 피해 희생자들께 용서를 구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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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후보님의 발언을 듣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사죄한다고 사과를 하신다고 하신 것이 더 상처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그 김준호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하게 되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이미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참 이게 특히 이제 저희 기자도 그렇지만 이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적 사실과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죠. 오직 했으면 김용민 씨가 진짜요?라고 하겠습니까? 김용민 씨도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여러 가지 막말 때문에 굉장히 아마 논란을 빚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마저도 좀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그냥 툭툭 내뱉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저는 참 놀랐어요.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요, 정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지만 위안부들과의 뭐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또 그리고 초등학생들과의 관계를 가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특히 위안부 분들과 이런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소금을 뿌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예.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이렇게 명예가 훼손됐는데 과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과연 이런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자, 또 있습니다. 고종의 증손자가 총재로 있는 대한황실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성명을 내고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발언이 문제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지. 나라가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밤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 5시까지 하고 그러고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역사학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유튜브의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뭐 그 외에도 정말 뭐 화성에 대한 풍자, 여성 그 신체를 표현한 그런 부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무슨 궁중 에로 전문가니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네. 그런 식의 뭐 얘기를 해왔다는 것은 물론 뭐 린 헌트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모든 역사를 문화적인 것으로 좀 재구성할 필요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 정도 되면 사실은 공직자의 길을 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내려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저분이 어쨌든 박강훈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것 자체도 뭐 민주주의적 과정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김준영 후보 개인에게만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깊이 재고하고 숙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 후보가 자기 전공이 궁중문화 애로다 이렇게 애로문화다 이렇게 언급한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김준혁 교수님의 아호가 오늘부터 으로 결정됐습니다. 궁중문화의 애로문화. 이게 전공이지. 수원의 그 마당발이면서 한국 궁중사의 상징 아이콘 우리 준혁이 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 김준혁 후보 문제를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아주 싸잡아서 언급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어린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도 미안,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할게 라고 선거에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고 그걸 권력 속에 심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여성을 비하하는 멸칭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베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같은 바로 그 지역구에 유사명이라는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는 공보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박혔기 때문에 김준혁 정리 못하는 거고 유사명 같은 사람이 후보 지지자들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생각, 여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길래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근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위대 문제나 천황 문제나 이런 데서 그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일단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나경원 후보의 그 외교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나베라는 표현을 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베가 우리나라 말로 냄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하하는 표현이고 이게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이 발언, 나베 발언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신경을 써서 말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참 이게 이 나베라고 쓰시는 분들은 제가 참 자꾸 이게 해서 저도 그런데 이게 이제 나경원 후보의 나와 그다음에 옛날 아베 총리 있잖아요. 그걸 합성어로 해서 나베다 하는데 사실 나베는 일본 말로 냄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좀 이 비하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당에서는 예전에 나경원 후보가 자유대 관련 행사에 한번 참석한 걸 두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자유대 참석한 행사를 두고 저렇게 지금까지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미향 의원은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딴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포스터 봤지만 그나마 뭐 유산명 후보 지지자가 올린 것인데요. 뭐 나베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여성에 대한 폄하뿐만 아니라 이건 모독성 발언이거든요. 저걸 저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선거 유세 과정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살림은 여성이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남영희 후보인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림은 꼭 마치 여성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제가 멀리 뭐 형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머릿속에 여성이란 존재가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고 저렇게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준영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도 있고 한데 딴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발언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이야기만 좀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이 지역만 6번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놓고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없앤다고 그러니까 뭐 여성 인권 폄하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예. 근데 정작 본인들은 보면 말해서 그냥 서슴없이 여성들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좀 행동과 이게 또 다른 거 아닐까요? 내로남불에 저는 극치라고 봅니다. 예, 조현사 변호사님. 이현정님 말씀처럼요. 이 나베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여성 혐오의 의미로 이번에 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인식에서 이 나베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또 썼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 나베라는 것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무슨 멸칭으로 사용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싶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 말씀인가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나베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과 아베 전 총리를 언급을 하는 경우에도 쓰고 있긴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역은 사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 아닙니까? 6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일 때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인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창설의 기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국가관 그리고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그 지역 구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고 예. 지나치게 이것을 여성 혐오적인 단어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동작을에 방문한 게 우리 이현영 위원님께서 6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5번 갔다고 확실하게 정정을 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비수 대변인님, 지금 조현상 변호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냄비라는 표현의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100% 알고 썼고 나경원 후보를 네거티브하기 위한 여성 혐오 발언인 걸 알고 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보시는 거죠. 네, 제 주장이시죠? 의견입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에 지금 5번을 방문을 했어요. 방금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류사명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류사명 후보 캠프 측에서요. 나경원 대표를 네거티브하기 위해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라고 해서 이거를 홍보를 했어요. 네. 그럼 이 홍보를 하면서 냄비 이코로 나베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잠깐 제가 좀 정정하면 그게 후보자 측에서 낸 게 아니고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맞습니다. 냈다고 지지자들이. 정정을 냈습니다. 네, 예. 지지자들이. 네, 근데 이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장장 며칠 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됐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5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주민들께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좀 짧게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여성 비하 논란이나 막말로는요, 민주당의 어떤 후보도 그 자격을 박탈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저도 당협위원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요 간혹가다 행사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초선 의원 당시였고 행사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갔다가 빠져나왔던 사건이에요. 민주당이 얼마나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 대표가 어떠한 친일 행위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지금 10수년을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프레임 전략이나 거짓 선동들은 민주당에서 선거 전에 가급적인 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혁 후보 논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양문석 민주당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아니, 이제는 불법 대출 의혹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역시 논란이 진행형인데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 지원 인력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공동 검사에 착수했는데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인 것 같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판단하는 문제가 되죠. 네, 지금 이 양 후보 그 사안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요.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새마을금고 양 후보 딸에게 11억 원을 대출해준 사업자 대출해준 곳이죠.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양 후보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그리고요. 양문석 후보의 딸 대출금을 회수하고 편법 대출을 양 후보가 인정한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내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성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감원 인력들에 의해서 지금 현장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새마을금고 수성 새마을금고 입장이 나왔고요. 현장 검사원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이 이 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이 대출액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런 속보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이 대출 기한을 상실시켜서 양문석 후보의 딸에게 등기를 보내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지금 편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들으신 이복현 금감원장 말대로요. 이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편법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불법은 기본적으로 의도도 법에 위반되고 행위 자체의 결과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운영 자금을 대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된 걸 대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양문석 그 후보의 딸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제 돈을 11억 원을 대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자금을 일단 대출하게 되면 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 서류가 뭐냐면 내가 운영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런 데 썼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출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양문석 의회가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 무슨 자백을 했냐면 나 이거 지금 6억 3천만 원 대부업체 빌린 거 갚아 썼고 나머지 돈도 내가 친인척한테 빌린 돈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새마을금고에서도 회수소치 이야기한다는 게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즉 용도 이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라고 해서 바로 내일 이제 통보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거를 넘어서서 단순히 돈을 회수하는 걸 넘어서서 이 당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한 문제, 그다음 물품 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의 문제, 이거는 이제 불법의 여지가 있는 사기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금감원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사용된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적 영역으로 이제 문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즉 대출금 회수와는 다른 조치로서 실제 그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형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대출금 회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사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게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지 편법이란 선택지는 없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네. 사실 뭐 편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뭐 말하자면 대출 모금이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한 일들은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니까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도 2022년 6월이나 2023년 1월에 이와 똑같은 불법 사례라의 예시에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업체의 가계 주담보 대출을 가지고 대환했을 경우에 이거는 불법 대출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사례로 적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는 부분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감원에 얘기하는 이복흠 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저축은행 얘기를 그대로 말하자면 새마을금고로 바꾸면 그대로 똑같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방금 얘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다 인정해 버렸고 또 하나는 11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4월 정도 이전에 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또 20대의 사장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출 범위를 넘어서는 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폐업한 회사의 영수증 처리했다든지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끈끈이 불법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양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이 문제가 없으려면 김 의원님 말씀처럼 딸이 실제로 사업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 후보 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통신 판매업 사업자 그 등록증을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서류에 적혀 있는 양 후보 딸의 사업장 그 어떤 곳인지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예 모르겠고요.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장이라고는 쓰지는 않아요. 요 밑에 봐요. 여기 사람 살기 돼 있는 거 음성해가지고. 김민수 대변인, 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물품을 구입했다고 양 후보 딸이 신고한 그 업체가 폐업한 곳이었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 양 후보 딸의 그 사업장을 가보니까 사업하는 곳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죠, 지금 이거. 네. 지금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동방송에서 나와서 제가 이랬는데 이거 불법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편법입니다라고 자백할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 편법이면은 혐의가 없다라고 할 것인데 편법이 있었습니다라고 자백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불법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서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대출에 대한 방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금 계산서 발부까지. 예.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사업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요. 세금 계산서를 영세업체들이 실수로 한 장을 누락해도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가태료를 묻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아예 폐업한 업체를 끼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부받아서 대출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이거 상행위를 한 거예요. 사무소 위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양문석 후보가 당선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유죄 사건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예. 명확하게 사과하고 후보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봅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님, 같이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딸이 사업 증빙으로 낸 영수증에도 허점이 있다는 얘기들 지금 패널분들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대출 시점보다 수년 전에 이미 폐업했던 그런 업체명이 찍혀 있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고 적어낸 일부 업체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아까 단독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사업장의 모습을 봐도 사업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등등의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증빙 서류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게 허위 서류라면 사문서 위조죄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항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 혐의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물론 사과는 하시긴 했지만 이 부분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서 많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양문석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당연히 감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직접 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5명의 검사를 투입을 해서 5일 안에 이 감사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과연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닌가. 과연 지금 양문석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였으면 이렇게까지 금감원
차원에서 나설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복현 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이 사안을 정치적인 쟁점화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조은사 변호사님 말씀을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대출 한 건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걸 총선 직전에 결과를 발표하면 야당이 반발을 살 수도 있겠죠. 이복현 금감원장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 완료 전에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와 전례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고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은 있었는데 금융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그냥 저 혼자 판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 제가 져야 되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조은사 변호사님께서 선거 앞두고 발표하는 것 이거 좀 의심받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좀 답변 주시죠? 근데 역으로 보면요,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럼 이거 선거 때니까 민감하니까 선거 이후에 하십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고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판단해보고 그래도 뭐 괜찮아, 민주당 후보니까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돼라고 해서 또 다른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의 어떤 선택권에 있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저는 정부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빨리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더군다나 새마을금고는요, 이게 다른 거와 달리 금융기관들은 보통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예전에 새마을금고가 여러 가지 이제 PF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행안부의 한 과가 여기를 감시를 하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이 새마을금고를 다 감시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 2월에 당시 행안부와 금감원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문 인력이 금감원에 있으니 이 양측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2월 달에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사건 때문에 지금 금감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MOU는 그 전에 맺어진 그렇죠. 거죠. 금감원에 맺어졌고 그게 예. 4월 8일 날 발효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는 뭐 단순한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서류, 그다음에 일단 물품 영수증 그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또 지금 현재는 퇴직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자의 진술 이거 정도만 있으면 저는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 앞에 자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당연히 그 공공선에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저는 금감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문석 후보의 대응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 후보 오늘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 당에서 뭐 후보 사퇴나 뭐 아니면은 지역구 뭐 판세 같은데 영향 줄 수도 있다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폐업 업체에서 물품 구입해서 증빙 서류 제출했다는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파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지금 내놓으시고 파실 예정인가요? 부모님 따님분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부모님 재산 수수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 성관리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그 안산 시민분들이랑 국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보신 것처럼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될 겁니다만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딸 대출 의혹에 대해서 이 상대 후보인 장성민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세를 폈는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주담대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 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양문석 후보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하면서 두고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겠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 말미에도 두고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님. 네. 양문석 후보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숙고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사퇴를 압박하거나 그런 시그널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당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양문석 후보가 뭐 두고 좋은 정치로 뭐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좋은 과정과 좋은 과거와 좋은 행실이 없는데 좋은 정치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당도 사실은 공천을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공천 자료에서 딸이 저축이 150만 원 있고 부채가 11억 있었다 그러면 왜 딸이 빚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되고 예.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뭐 전해철 후보를 탈락시킬 의도를 가지고 너무 쉽게 공천 과정에 검증을 소홀히 한 거 아닌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말하자면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석이 걸려있는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당이 좀 다시 심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버티는 양 후보의 그런 태도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 사기대출 걸리고 조작된 서류 다 걸려도 그냥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며칠만 참으면 우리가 선량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두고 보실 겁니까? 국민을 아예 졸로 보는 사기대출 정서, 그걸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신중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천 서류가 접수되고 그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누락이라든가 당시의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 공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다. 그 이후에 위법이 명료하게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또 그와 별도로 그것은 1차적으로는 후보가 대처하는 것을.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선관위가 이 문제의 강남 아파트 재산 신고 내역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봤고요. 선관위에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양 후보 고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재판 이후가 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응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구 하나 놓치기 싫은 것인데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안산시 지금 이 후보를 통해서 양문석 후보를 통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 양문석 후보가요,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에 처음 들어올 때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동네가 지저분하고 수작질을 잘하는 동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멀쩡한 동네에 지저분하고 수작질 잘하는 후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 딸이 사업을 한다라고 사기를 쳐서 받은 대출 금액 11억이면요. 안산시 단원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수많은 당시에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화살로 돌아가는 사건인지를 만약에 반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렇게 기자들에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되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양문석 후보의 또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양 후보는 그 발언은 이제 안산을 뭐 폄훼한 게 아니고 우리 정치권의 풍토를 비판한 거다라는 그 뒤에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반론 보장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후보 논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조국 혁신당 후보들 얘기도 좀 짚어보죠. 아들의 이 한국 국적 이탈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던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 아들뿐 아니라 다른 두 딸도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자녀들의 국적 이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시죠.
네. 보시면 그동안 지금 이 장남의 국정 문제만 지금 부각됐었습니다. 병역 문제와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취재가 된 게 이 김 후보가 자녀들이 더 있는데 두 딸도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논란의 쟁점은 이 김준영 후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던 분인데 본인의 자녀들은 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포인트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뭐 본인이 이제 결혼한 부인이 미국 국적의 교포라고 하니까요. 뭐 자동적으로 아마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질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그 국적을 선택을 해야 돼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예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 딸들이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문회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물론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국립외교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장으로서 또 이제 그 역할을 했고 더군다나 또 그동안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든지 등등. 즉 미국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요. 본인만 미국 국적 가지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 가족들이 다 미국 국적인데 이제 혼자만 한국 국적인데 본인만 미국 국적으로 바꾸면 뭐 왜냐하면 또 배우자가 이제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결되는데 왜 굳이 본인이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또 국회의원까지 하려고 할까? 저는 그게 참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될 나이인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아들이 이제 국적을 바꿔서 군대를 가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 안 했으면 또 아들은 군대 안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아들이 또 군대를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중성이죠. 자, 그렇게 어떤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던 분이 알고 보니 다 가족들은 미국 사람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 비례당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그런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후보 자격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런 내부람불적인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책을 쓰면서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하던 분들이 다 뒤로는 아들, 딸들 전부 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아예 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지금 배신감을 느낄까라는 거. 예. 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는 김 후보 이분이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면서 미국에 꾸준히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한미 동맹이 깊어지고 좋아진다는 말은 대외 환경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손해가 될 수 있다. 한미 군사 동맹은 오히려 약화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 평화가 억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사실 압도적인 존재가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압도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자율적인 결정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한다든지 진보 정부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는 미국이 압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준영 후보 어젯밤에 해명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래픽 보겠습니다. 두 딸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건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두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앞서 그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만 미국이 한국을 가스라이팅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분이 김준영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건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뭐 두 가지 경우로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뭐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중성이죠. 미국 한미 동맹에 대해서 또 미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독립을 얘기하면서 애국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결국 본인은 재미동포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은 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 개인 김준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가족들의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표리부동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압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러시아 전문가로 얘기하면 러시아나 중국도 다 중국이 압도하고 러시아가 압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왜 미국의 가스라이팅만 얘기합니까? 사실은 러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가 주도합니까? 압도당하고 중국에 가도 사실은 중국에 의해서 압도당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분이 외교 전문가다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에 의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 데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편향된 말하자면 대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저런 전문성으로 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의 외교와 안보를 관여하는 말하자면 국회에 만약 들어가신다면 외교 안보 말하자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할 텐데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외교적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비판 포인트는요. 청년들의 분노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신당의말로 청년들이 분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례 6번 김준혁은 한미 동행을 비하해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공으로 조국당 비례 받았어요. 이 사람 자기 아들들 군대 안 가려고 다 미국 국적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선 청년들 괜찮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선량한 시민들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이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위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는데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준영 후보의 경우에는 외교 전문가죠.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국적을 획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어머니조차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자녀의 국적 선택이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인가? 저는 차라리 김준영 후보의 외교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자녀들의 국적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교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김준영 후보의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파기하자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이 삼각 동맹이 공고해질수록 자칫 잘못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이 삼각 동맹 관계가 새로 부활하거나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교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러한 외교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지 너무 자녀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일수 대변인님, 지금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김준영 후보의 사건은.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위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여기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질은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하고자 했느냐 안 했느냐. 국회의원 후보가 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전에 외교 전문가라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이번에 공천 면면을 보면 반미 전문가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방미 성향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도 제가 볼 때 후보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제가 약간 나이 대비 고리타분한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의 온 가족이 미국인인 거 이거 납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조국 혁신당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곳이죠. 인천 계양을의 명룡대전이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TV 토론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요. 먼저 원 후보가 이 대표한테 지역 현안을 따져 물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계양을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으로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봤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하여튼 본인은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네, 답변 시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방해하지는 좀 마시고요. 유현정 의원님. 네. 원희룡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역에는 별로 관심 없고 본인 대선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 TV 토론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아리백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당시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대선이 아니고요. 총선입니다. 그러면 총선이라는 거는 내 지역구에 어떤 후보를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이 누구시죠?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개항을에 지금 가장 최대 관심사는 교통과 어떤 지역 개발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얼마 전에 갔던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지금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지역의 아파트 이름과 뭐 재개발 상황들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는 개항을 국민들이 이제 보고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즉, 이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게 또 대표성이 있는 거고 또 지역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역 대표성 이걸 같이 겸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국가적 이슈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지역적 이슈도 굉장히 깨고 있어야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의 토론회는 아마 원희룡 후보가 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네. 또 다른 지역 현안이 이 수도권 광역급행열철도 GTX-T Y자 노선과 관련한 거였는데 여기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지금 지하철 2호선, 9호선, GTX-Y 또 계양장수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내내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에 대한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장관이 진행하고.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물어보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같이 만났다고요. 사실 하겠습니다. 확인에 대해서 다 그렇죠. 책임지실 수 있겠죠?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규련 탄약고 이전도 약속하셨고 김포공항 이전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관련 기관들과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뭐 제가 힘이 없어서 장관하고 직접은 얘기 못했습니다만. 원희룡 후보는 내가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무슨 국토부랑 협의했다는 거냐 이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니 당신이 아니라 차관과 협의했다 이렇게 반박하는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토론회 이후에 사진이 한 장 공개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에 국토부 2차관을 만난 게 공개가 된 겁니다. LH 사장도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이 모습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또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확신 갖고 말하는 걸 보면 장관 때 본인은 보고를 못 받은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말한 셈입니다. 네. 아마 이제 장관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여러 가지 어떤 최근에 뭐 각 지역별로 현안이 많고 또 GTX라든지 뭐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있어서 토지 관련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도덕한 문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문제 다양한 현안들이 있어서 전체를 다 장관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뭐 국토부 지금 보니까 2차관인가요? 함께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유동수 의원이 이제 바로 옆 지역구 의원이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했을 것 같고 또 김민기 의원이 아마 국토위원장인가 국토위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김민기 의원도 용인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고 또 비슷한 또 지역구는 인천하고 용인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수도권 현안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LH 사장도 함께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 토론회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역구는 서운동과 작전동이라고 하는 지역구의 게리맨더링으로 해서 새로 편입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후발 주자로서의
치열한 공부와 또 지역 구민과의 말하자면 면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마 지역 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도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 대표다 보니까 소홀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의 이 TV 토론 다시 보기 뷰수가 90만 뷰나 넘게 나왔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만큼 이 개항을의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겠죠. 바로 이곳의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7%, 원희룡 후보가 44.3%,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입소스가 3월 30일부터 어제 4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55%, 원희룡 후보 37%로 이 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물론 조사 기관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거든요. 좀 어떻게 개항을의 판세 보십니까? 일단 토론의 뷰가 100만 가까이에 육박했다는 것은 네.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그럼 지금 아마 저희 제작진 말로 100만 뷰를 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게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후보가 던진 지금 쏘아올린 공이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붙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격전지로 진짜로 바뀌어버렸다. 지금 해당 지역구는 원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가 5선을 했죠. 5선을 하면서 정말로 탄탄한 민주당 텃밭인데 이 정도로 뒤집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사법 리스크, 단식 등등으로 지역에 신경 정말 하나도 안 썼구나 하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랄 거라고 또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다가 얼핏 우연히 봤는데 아까 아파트 이름 하나만 말해보세요. 하나만 말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있는 아파트 이름이 하나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조현사 변호사님. 일단 이 지역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은 맞습니다. 과거 그런 총선 결과가 그러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선거, 전국적인 유세를 진행을 하다 보니 다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했을 텐데 그 부분을 아마 원희룡 후보가 집요하게 잘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론기관마다 결과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분명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전국적인 유세와 함께 지역 유세도 아마 집중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격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런 아파트 하나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힌트를 줬다는 것 굉장히 좀 재밌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동 이름도 모르는 후보들이 앞서서도 있었는데 관악구에서 이재명 당대표는요. 지금 이렇게 지역 이름을 대지 못해서는 안 된다. 재선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기류형 후보가 도봉에서 아마 동 이름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패, 박빙 지역 50여 곳에 이르는 이 박빙 지역의 승부에 따라서 갈린다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된 그런 판단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이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인데요. 들어보시죠.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전투표 날
당당하게 투표할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주고 일찍 투표합시다. 이제는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 상태입니다. 네 편이 많이 찍느냐 내 편이 많이 찍느냐로 결판납니다. 이번은 유난히 박빙이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게 꼭 해주십시오. 선전전을 넘어서 이제는 동원전으로 한 표 한 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재외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고인 6.28%를 기록해서 사전투표 열기도 매우 뜨거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사전투표 첫날에 금요일에 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상 대전에서 할 것 같다고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어디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관위 조사를 봤더니 지지 후보를 언제 결정했느냐 이런 질문에서 일주일 전 지금 정했다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네, 잠깐 수정드리면 재외선거가 62.8%. 아, 예, 죄송합니다. 네, 62.8%입니다. 예. 소점이 잘못 찍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인구 구성이 지난 21대에 비해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20대가 좀 줄어들었고요. 20, 30대가. 40, 50대는 그냥 그대로고 60대 이상이 지금 꽤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고령화가 되면서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아졌고 또 사전 선거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제도적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전 투표를 어떤 회피하는 거는 안 된다. 이 투표율을 어떤 면에서 높여야 된다. 문제는 지금 각 진영에 있어서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오느냐 투표장으로. 저는 거기에 결정적인 이 관건이 있다고 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느 당 효율적으로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 같은 한동훈 위원장은 읍소 작전을 하는 거죠. 자, 제발 이제 이번에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한 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21대 선거에서 전체 투표 수는 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 100표에서 1000표 여기서 결판 내는 데가 꽤 많았거든요. 저는 이번도 비슷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막판, 즉 아까 앵커도 이야기했던 일주일 사이에 결정한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 편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오느냐. 그 캠페인에 저는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님. 한동훈 위원장이 당 자체 판색 분석 결과 이걸 공개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55곳이 지금 박빙이고 수도권에서만 26곳이나 된다. 굉장히 초박빙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강조를 한 건데 당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런 최악의 분위기는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 좀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지금 그 민주당발 후보들의 이런 도덕성 문제나 그리고 인식의 문제 등이 지금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 간극이 조금씩 좁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및 당에서의 입장은 여전히 정말로 저희들이 어렵고 이러한 위기상을 잘 느끼고 있으니 국민들께 읍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라. 기회 주신다면 정말로 22대 국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계속해서 읍소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박빙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5% 이내의 격차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야지만이 한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마지막 정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55곳이 박빙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내일 좀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박빙으로 이어지고 가고 있다는 게 여야의 그런 지도부 판단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런 뜻으로 보면 말하자면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당이 어느 당인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압승할 때도 거의 당과 당의 어떤 그 전체적인 득표율은 1, 2% 차이였습니다. 수도권의 1, 2% 차이로 50석, 60석. 이번에 뭔가 120석이 있는 수도권에서
그런 정도의 차이로 5, 60석이 가져간다면 아직까지 결판은 전혀 나지 않고 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미리 하는 예측일 수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가 끝까지 말하자면 설화에 혹은 실수에 이렇게 몇십 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아직까지 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